일단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되는 것은 맞고요.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수능 영역의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입시 원서를 쓰게 되는 수시 원서까지. 아이들이 이제 수시 원서를 쓰게 될 때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이 영역이 이제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인데 심화 전형, 그리고 논술, 여기까지가 이제 수시라고 알고 계시죠, 그쵸? 근데 여기까지가 돼서 붙으면 괜찮은데, 등록을 해서 붙으면 괜찮은데, 안 되면 이제 정시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된다는 거는 이제 등급이죠, 등급. 그쵸? 원점수가 뭐 망가지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절대평가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을 받는 전형은 오로지 빨간 색깔의 논술 전형밖에 없습니다. 그쵸? 굉장히 많은 입시 전형들 중에, 수시 전형 중에서도 논술 전형, 이 전형에서만 수능의 절대평가에 대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학생부 종합, 아까 전에 동영상 보신 내용처럼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은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입시 제도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을 선발을 했잖아요. 무려 915명이나. 한양대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지 아시나요? 한 500명가량 해요. 근데 그거보다 거의 2배에 육박을 하는 915명의 학생들을 내신도 전혀 보지 않고 수능에 최저도 없고 오로지 생기부로만 뽑겠다고 했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내신이 3.33에서 4.45까지. 그 내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그런 전형들이 있어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의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생기부도 중요하지만은 내신이 일반고 기준으로 한 2.23등급 정도? 요렇게는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실 때에는 일단 애들 내신이 2.4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일반고 기준. 그리고 생기부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한양대 케이스가 바로 여기겠죠. 내신 부분은 생기부가 훨씬 더 중요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양대는 이제 극단적으로 내신을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전형들. 자, 근데 한양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뭐 전형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논술입니다. 논술 전형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진행을 하지는 않죠. 총 26개 대학, 29개 대학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진행할 만큼의 여력이 안 돼요. 논술 문제를 낼 수도 없고 채점을 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평가 기준들은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는데, 이 논술 전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최저 등급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아이가 문과적 성향이 엄청 뛰어나고 책도 되게 많이 읽고 글 쓰는 것에 기승전결에 맞춰서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좀 뛰어난 아이예요. 하지만 최저 등급을 만족을 하지 못하면 이 모든 얘기가 사실은 다 뻘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최저를 맞았니? 그러고 나서 그 아이의 논술을 보는 이런 전형이라서 바로 우리가 절대평가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이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시로 넘어가면은 정시는 수능만 갖고 가는 거 맞죠? 근데 수능에서 등급을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표준 점수를 가지고 가나요?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 등급은 여기서 전혀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처음 얘기를 드린 수능의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논술 전형에만 국한되는 얘기다. 여기서도 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6개 대학 중에 이번에 입시를 진행을 했던 2015학년도에 입시를 한번 보니까요. 26개 대학 중에 참 놀랍게도 이렇게 9개 대학들은 수능의 최저 학력제 자체를 또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입시가 지금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상당히 또 다른 추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자료들이 좀 무색할 정도로 발표 내용도 간담회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 색깔을 이렇게 색칠을 한 학교들이 좀 웃기는 학교가 아니라 당연히 논술을 진행하는 학교들이니까 이 중에는 성균관대도 있고 중앙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고 또 항공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약간 이과 위주로 이렇게 최저를 없애는 전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논술 전형에서도 지금 최저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또 중간에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1등급에서 9등급까지가 지금 이제 모든 수능 영역에서의 과목을 환산하는 점수표죠. 그래서 1등급이 아시는 것처럼 4% 안에 들어와야 1등급이고, 그리고 11% 안에 들어오면 2등급입니다. 그렇죠? 그럼 절대평가로 바뀌는 영어는 우리 애들 입시 치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 케이스 1이 될지 케이스 2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애들 한국사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금 얘네들 선배, 1년 선배부터 한국사 들어가는데 한국사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중에서 케이스 1이 바로 한국사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유추를 하는데, 그러니까 90% 원점수를 90점이라고 했을 때 90점만 넘으면 그냥 다 절대평가니까 1등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로의 어떤 등급 환산에서는 한 2등급 정도의 선이었던 아이들이 사실은 다 몽창 다 1등급으로 이렇게 환산 점수가 된다고 하니까 이 얘기만 보시는 거예요. 이 얘기만 보셨을 때 영어가 이제 좀 널널해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영어가 좀 옛날만큼 그렇게 빡세게 막 되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등급이 완화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 좀 더 1등급이나 2등급을 받기 어려운 과목이 아무래도 치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4%였던 것이 8에서 10% 정도까지가 이제 1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절대평가인데, 일단 2016학년도의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보여드렸던 자료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연대 같은 경우 논술 최저는 그냥 무조건 111이었어요. 몇 년 전만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연세대 2016학년도 우리 애들 말고 우리 선배들의 이제 입시제도를 보시면은 연대에 인문계열을 지원하게 될 때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거 아니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3과목의 등급합이 6. 그 말은 뭔가요? 2도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쵸? 그리고 뭐 311 좋다 이거죠. 311 이것도 좋고 312 이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좀 완화가 많이 됐죠. 예전에는 다 올 1등급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좀 그 수능의 최저 등급이라는 것이 아까 빨간 색깔로 네모박스 쳐드린 것처럼 아예 보지를 않든가, 아니면 지금 굉장히 완화가 되든가, 수능의 최저라는 것이 이게 논술 전형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조짐입니다. 아까 9개 대학은 수능의 최저를 없앴다 그랬는데 2018년도가 되면은 당연히 그 학교의 개수들은 늘어나겠죠.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영어가 절대평가로 돼서 등급이 완화가 된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존의 상태라면은 한 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1등급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3등급인 학생은 뭐 2등급으로 될 확률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동국대학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미 발표를 한 사항인데 2018년도 우리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그 해에 우리 학교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꾸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우리 학교 논술 보는데, 동국대가 말하는 거죠. 우리 학교 논술 보는데 영어 절대평가로 바꿔서 완전 쉬워졌잖아.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돼. 이걸 얘기했어요. 동국대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 절대평가로 돼서 이렇게 쉬워졌는데 얘가 진짜 영어 잘하는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논술에서 영어 제시문을 제시하겠어. 이게 동국대의 발표 사항이에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서울시내 딱 중간층을 잡고 있는 동국대, 숙대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국대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같은 레벨의 학교들, 또 위에 있는 학교들, 밑에 있는 학교들이 당연히 이제 눈치 작전을 통해서 발표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중위권 대학의 이상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무슨 연대나 고대나 다른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제시할 때 우리는 절대평가로 바꿨지만 조금 더 완화시켜줄게, 영어는 2등급 갖고 와, 이런 학교는 없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우리 최저를 맞추고 절대평가를 환산할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일단 절대평가긴 하지만 동국대 정도도 다 1등급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사실상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준비해라. 논술 제시문이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자체별 영어 본고사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물론 교과부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학생을 선발하는 권한은 이미 대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과부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지침사항을 내리든 안 내리든 모든 권한은 법적으로 대학으로 넘어갔고, 대학은 본인들의 소신에 맞게끔 학생들을 선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까 초반에 보셨던 한양대가 파격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915명을 뽑아버린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자, 사실은 그런 것이 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파행을 하고 뭔가 혁신적인 입시 제도를 만들게 되는지.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제가 막 이 말씀 드렸다가 저 말씀 드렸다가 절대평가가 어떻게 됐다, 쉬웠다,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드리는데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아니면 뭐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결론 내리기 전에 제가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영이가 아니면 우리 다른 학생들이 지금 그 영어 점수가 수능을 봤을 때 진짜 1등급 맞나요? 1등급인가요? 지금? 지금은 1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딱 10하루 남았는데 3월 11일 날 학생들이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때 이제 영어를 보겠죠. 수학도 보고 국어도 보는데 그때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요. 고3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등급을 아이들이 받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나 쉽고 중학교 때 내용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 점수가 만약에 1등급이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1등급일까요? 저는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국대학교는 이런 발표를 좀 한 상태라서 1등급을 요구하는데 정말 귀되게 자녀께서 수능 영어를 고3 때 봤을 때 1등급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런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예.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그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보는 모평은 애들이 조금 쉬워가지고 뭐 2등급도 받고 1등급도 받고 그런 애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겠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두 개도 2등급 받고 1등급 받고 이러면은. 근데 제가 늘 간담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인이 자기가 1등급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1년, 2년 동안. 그래서 2학년 11월 모평까지 자기가 2등급도 왔다가 3등급도 왔다가 그러나 자기가 2등급 받은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2등급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A라는 학생이 3학년 6월 모평을 딱 보게 되면 갑자기 3자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지?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라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6월달 이후에 보게 되는 또 8월 모평, 9월 모평, 10월 모평이 이상하게 자꾸 3333이 그려지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재수생입니다. 재수생. 해마다 예외 없이 1등급, 해마다 재수생 시험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이 N수생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재수뿐만 아니라 뭐 삼수선수 많이 하니까. 근데 이 학생들 중에 1등급을 환산해보면 1등급을 100으로 잡고 46%가 다 재수생이에요. 지금 그 명망 높은 강대학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대성학원. 강남 대성 제주 종합반 학원은 지금 이제 터미널 옆에 있는데 그 학원에 이제 재수를 하기 위해서 입학을 하려면 자체 레벨 테스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수능 모의고사에 2등급 2개인 성적표가 있으면 받아주고 그게 없으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더 많고 뭐 시험을 더 보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 성적표, 실제 수능 성적표에서 2등급 2개를 받은 애들을 대상으로 모여놓고 1년 동안 재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타 강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뭐 이명학, 고정재 뭐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걔네들하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쫙 지나고 나서 실적을 얻게 되면 스카이의 46% 이상, 46%가 뭐겠습니까? 지금 거의 2등급 2개짜리 애들을 몰아놓고 1년에는 수능을 시키고 논술을 시키는데 걔네들이 스카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지는 대충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진한 재학생은 1학년, 2학년 동안 본인의 내신, 수능 성적을 봤을 때 2등급이면 그게 레알 2등급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3이 나오면은 딱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1학년 내내 또 그런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귀되게 자녀가 영어가 아무리 절대평가로 바뀐다 할지라도 정말 1등급이 맞냐? 내가 정말 양심상 연고대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동국대 1등급은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정말 맞냐? 라고 봤을 때는 이런 계산법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90% 안에 들어오면 1등급이라고 아까 절대평가는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90%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현재 등급에서, 현재 애들이 이제 성적표 받아오면 등급 말고 100분위에서 97% 정도를 차지를 해야 걔가 정말 리얼 넘버 1등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재수생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4 정도를 했을 때 그 아이가 고3 때 실제 어떤 등급의 원점수 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학부모님들께서 염두를 두시고 계산법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뭐 수능 1등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영어 제시문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까지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고 이것은 논술 전형에만 먹히는 수능의 최저 등급에서 얘기를 논할 수 있는 절대평가의 얘기였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학원의 준비된 고1들을 위한 전략을 3가지를 놓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내신이죠, 내신. 그래서 지금은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주학원의 정체성은 수능영어. 우린 수능영어야. 야, 내신 잘 보면 뭐하냐? 수능 최종 못 맞으면 다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수능의 모든 포커스가 거의 90% 이상이 집중이 돼서 수능 위주의 커리큘럼과 교재가 다 짜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신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래를 하면서 커리큘럼이 당연히 바뀌었죠. 그래서 내신반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내신 시간표가 좀 더 다채롭게 짜지고 강사가 좀 더 포진이 돼서 조금 더 집중 있는 내신 프로그램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신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신 다음에는 이제 수능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비교과 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학부모님들하고 해야만 하는지 이 내용을 3가지를 갖고 오늘 간담회를 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내신 성적 만들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3월달, 11월에 전국연합 모평을 보게 되고요.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6월달에는 못 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보고 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못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학교별로 사설 모의고사를 돈 주고 사서 보든가 같은 날에, 아니면 그것도 아닌 학교들이 개중에 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학원에서 지방교육청에서 제출한 그런 모의고사들을 영어과만 진행을 일단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1학기에 3월, 6월에서 모의고사를 2번을 보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4월 말, 5월 초 이때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7월에 또 이제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8월이 되면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신 다음에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애가 전교에서 한 3% 안에 들어요. 기가 막히겠네요, 진짜. 뭐 4%, 1등급도 아니고 그냥 3% 이러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교장 선생님을 알아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셔야 되는데 일반고 교장 선생님께서 관심이 크게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입시 구조에 있으시면 안 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어떤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고려대, 사관학교 2대 정도의 이런 어떤 상위권 대학들은요, 학교장 추천서를 각 학교에 문과 한 장, 이과 한 장을 보내요. 예를 들어 예일여고나 숭실고는 10몇 장의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제 학교별로 받게 되는 거죠. 서울대 것도 2개, 연대 것도 2개, 이대 건 못 받겠네요, 숭실은. 아무튼 이렇게 2개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몇 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내신이 굉장히 좋고 생기부가 빵빵한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내려면 정말 손발이 착착 맞아야 돼요. 그래서 1학년에 딱 싹이 보이는 애들을 학교에서는 당연히 키워줘야 되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새끼 잘하네? 이게 아니라 학부모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시고 학교 선생님하고는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지에 대한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추천서 전략을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3%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 애가 1, 2등급 정도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 중에 제가 보면 한 2~3명은 있어요. 그런 아이들, 일반고 가서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학종의 상위권 대학들을 전략 삼아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학교는 이제 연대에서 경희대 정도 선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생들은 내신이 일단 중요하죠. 내신이 이제 2, 3등급이라, 1, 2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좀 낯선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R&E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밴드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R&E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몇 번 좀 들어보셔야 정상이고요.
이 내용이 저희가 지금 완전히 휠이 좀 꽂혀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R&E는 Research and Education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소논문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로, 희망, 학과에 관련된 R&E를 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따로 어떤 서식이 있다기보다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창체 활동 속에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 학교는 선일여고가 지금 하고 있고요. 경복고등학교가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생기부 다 걷어봤더니 충암, 숭실, 예일 아무 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지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은 아까 한양대 보셨죠? 그래서 한양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는 내신 성적 안 본다, 수능 점수 전혀 안 본다, 생기부만 가져와. 생기부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출결사항부터 담임 소년까지. 그 중에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들이 있다라면서 수상 경력 본다, 창의적 체험 활동 본다, 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담임 종합 의견을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 R&E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은 R&E의 이제 그 영역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경영경제인지, 과학 쪽인지, 인문사회인지, 예술인지, 수학과학인지 이런 것들에 통해서 R&E의 어떤 주제를 저희가 선별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학생들한테 이런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논거를 제시해서 탐구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가서 할 수 있어요. R&E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팀을 짜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일단은 있어야지 되는 것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생기부 전체 5개 학년 정도에 1개 정도만 들어가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를 쭉 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 1개 정도의 R&E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일 같은 경우는 1학년 겨울방학 때 그걸 해요.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 때 전교에 한 20명 정도 되는 애들을 가르는 거예요. 4명, 5명. 어떻게 나눌까요? 처음에 이제 학기 초에 왜 희망 직업 이런 거 썼잖아요. 관련된 가고 싶은 학과 썼잖아요. 학생이 원하는 거, 어머님이 원하는 거 다 썼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쓰셔야겠죠. 어머님은 공무원, 그리고 애는 막 축구선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신이 좋은 애들을 선별을 해서 4주 정도 방학에 1월달에 애들을 부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지도교사가 선정이 돼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를 일단 첫째 주에 선정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뭘 해오라고 그러고 만나서 또 토의하고 결과물 만들고 사진 찍고 연구 만들고 마지막 결론까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경복도 이걸 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성이나 뭐 이화여고는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IR이라고 해서 Individual Research라고 해서 아예 그 시간표 안에 이게 꽂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왜 국어 수학 하듯이 시간표에 아예 배치가 딱 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개별적인 리서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걸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애들 통해서 들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학교에서. 충암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해본 적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특강도 있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뭐 메가스터디나 엠베스트에서 뭐 25만원짜리 특강, R&E 특강 이런 것도 있고, 강남 뭐 신호성학원, 논술학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특강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금 유료화하는 그런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등급 정도의 애가 내신이 나왔어요. 그럼 이 학생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을 목표로 해야 되겠고, 목표가 한 건대에서 세종대 정도면 너무 좋겠죠, 사실은. 자, 이 정도 학교를 우리가 지원하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나만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1조 1항은 뭐냐면 첫 번째, 그 진로 희망사유 200자를 아이가 정말 내실 있게 잘 썼느냐,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확실한 결정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여러 번 드린 거라 이 정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3, 4등급 학생은 이제 내신이 3, 4등급이면 기준을 드리자면, 물론 아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3.33에서 4.45도 한양대를 합격을 했지만,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3, 4등급이면 인서울을 못 가죠, 대부분.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해야 되겠고, 목표 대학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각 전략들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그 대학의 학과 전략에 대한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가 되시죠? 제가 보기엔 대부분은 다 여기에 속해 계세요. 여기에 속해 계시고, 그 중에는 뭐 3% 안에 드는 학생도 뚜껑 열어보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내신 성적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주아 5번의 내신 성적. 자, 지금 이제 이 표를 보시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래서 고1 성적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숭실고등학교의 역사교육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숭실남이라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참 웃긴 게 우리 학생들하고요, 내신 대비를 1학년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매년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일이 영어인데 내일 영어랑 기술과정이 같이 시험을 본대요. 그러면 영어는 선생님이랑 학원에서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기술과정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가야 된대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가.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기술과정은 전혀 점수에 안 들어가죠. 종합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문과냐 이과냐 자기가 진로희망학과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탐 가탐을 골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은미제 기간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당연히 보시는 게 맞죠. 서울대 외에는. 애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일주일 동안의 학교 시간표가 있잖아요. 월화수목금. 그러면 뭐 일주일에 국어가 4번 들은 학기도 있지만 5번 들은 학기도 있고, 이걸 우리가 단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위수가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학기마다 또 다르고, 숭실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수학이 5단입니다. 2학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 국어가 6단위가 되고 영어가 6단위가 돼요. 수학은 좀 낮아지고.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숭실고는 일단 1학년 때 수학을 굉장히 내신을 좀 신경 써야겠죠. 5단위나 되니까. 또 2학년 올라가면은 역시 국어나 영어가 6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망치면 이제 망가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 내신 반영 비율은 1학년 내신 반영 비율이 20%, 2, 3학년 비율이 40, 40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들이. 이렇게 봤을 때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플래너를 짜더라도 좀 더 한 번 더 봐야 될 과목들이 이제 선별이 되는데, 이런 사전 지식 없이 중학교 때 식으로 내신을 공부하고 점수를 평균 점수로 환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리를 뭐 30점 맞았으면 미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90점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영어는 뭐 70점 받아도 괜찮아. 윤리가 90이니까 막 이러고 앉았고. 말이 안 되는 약간 얘기죠. 윤리는 1단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학생이 과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이과생이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학부모님들이 그 단위수에 대한 얘기들을 아이들하고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저희는 하죠. 이걸 직접 보여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보이스로 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같이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내신이 2.24 등급이었어요. 애매하죠. 조금 이제 뭐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썩 좋지도 않고 요 정도면 그래도 나이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2학년 때 목표 점수가 선별이 되고 1.81 등급. 자, 2학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3 목표를 정하겠죠. 1.72 등급. 그래서 과목마다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이 친구는 역사교육학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나 사탐 과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추이라든가 시나리오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신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지난 다음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지난 다음에 아이하고 같이 하고요. 이렇게 성적 상담을 우리가 수능과 같이 1년에 2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을 그래서 결국 잘 봐야 돼요. 뭐 단위수라든가 뭐 아무튼 뭐 2.24 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러고 뭐는 안 들어간다고 뭐는 들어간다는지 잘 봐야죠. 잘 봐야 되고, 근데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잘 볼까요? 일단은 내신 범위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다르죠. 중학교 때 영어 내신이라는 것은 뭐 1, 2, 3가 이게 내신 범위라고 한다면, 지금은 교과서 1, 2, 3가, 부교재 뭐 3과, 그리고 모의고사 3월에 보면은 대체로 그 3월 모의고사가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가요. 만약에 이번에 봤던 게 아니라면 작년도 3월께 들어가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듣기가 꼭 들어가요. 그리고 어휘집, 능률북학 어원편이라든가 뭐 워드 익스퍼트라든가 이런 교재들이 한 10과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10과 정도가 들어가면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 10개가 나옵니다. 각 항목당 1점씩. 그래서 예문 활용으로 나오는데 틀리면 약간 병신이죠. 그러니까 다 외우면 되는 거고, 사실 그 예문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한 2-3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막 그냥 빽빽이를 쓰고 앉았고 단어랑 뜻이나 꼴랑꼴랑꼴랑 이렇게 외우면 틀리고 예문 위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10개를 이제 맞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사고나 뭐 예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외부 지문에서 또 내요. 어디서 내겠다는 얘기 없이 한 5문항 정도를 변별력 있게 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 어떤 내신의 산출 과정과 내신의 범위와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뀐 상태고요. 아무리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범위는 상당히 3배가량 이상 늘어났고 실제로 영어 실력이 없으면 단기간에 그것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가끔 학부모님들하고 상담드리면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왜 못 보냐. 다 외우면 되지 않냐. 다 외워도 못 봅니다. 다 외워도 외울 수 있는 용량도 아니고요. 다 외우게도 시켜요. 실제로 모의고사가 28개 지문이 독해 지문인데 다 외우라고 해요. 외우라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외우는 시험 폼이 5단계 폼이 있어요. 단어 외우기, 밑줄 외우기, 빈칸 외우기, 어법 외우기 5개. 한 지문을 5가지 유형으로 다 돌려가면서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에 해석, 영자까지. 그래도 틀려요. 다 그걸 마스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바뀌어있는 내신의 그 분석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풀이하고 분석표 만들고 기출 분석을 저희가 제공을 하죠. 그래서 지금 주력 학교들에 저희가 내신 그 시험지를 이미 누적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내신 시험지를 풀어본 아이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지금 거의 다 풀어봤는데 소수학교 빼고는. 그래서 작년도 기출문제를 저희가 지저분하니까 다 워드로 다 고쳐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풀어보게 했죠. 그래서 그걸 사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리고 근데 그래도 그렇게 내신 범위가 뭔지 모르고 내신 범위를 보여준 적도 없고 그냥 한번 풀어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풀어보기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풀고 나서는 분석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몇 점짜리야? 이게 무슨 문제야? 이걸 내라고 한 거죠. 아, 어휘구나. 10문제? 1점, 1점, 1점. 아, 주관식이 한 문제인데 2개, 2점짜리가 3개고 6점이네? 어법 문제네?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라고 해서 그 분석표를 저희가 다 만들었고 옛날 같으면 프린트해서 어머님들한테 되게 비주얼하게 이렇게 이주하고 봉투, 대봉투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넣어서 드리면 학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실 걸 너무 아는데 안 했습니다. 왜냐면 드라이브에 다 올려놨어요, 지금. 모든 아이들의 드라이브에 그 내용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좀 하고요. 내신이 끝난 다음이 또 중요하죠. 내신 때는 그러니까 정규 수업 배치를 받으셨는데 3주나 4주 전부터는 내신반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오는 요일이 아니라 약간 요일을 조율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일요일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도 좀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협조가 좀 사실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내신 범위가 많은 학교들은 좀 더 자주 부르기도 하고요.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내신은 수업을 통해서 뭔가 성적을 올린다기보다는 일단 진도를 빨리 빼요. 가능하면. 진도 파악이 빨리 동시에 안 나오거든요. 진도 파악이. 한꺼번에 딱 공지가 되는 학교도 있지만은 중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진도가 나온과 동시에 계속 진도를 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속 거듭되는 테스트. 그래서 고등부 내신은 뭐냐면 테스트 시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결국 관건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학생도 리뷰를 하고요. 리뷰 분석표를 만들고 강사도 그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와 같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대를 해요. 예외가 없어요. 성적 좋은 애들이 분석도 잘하고 성적이 좀 어중간 애들이 분석도 못하고 유형을 엉뚱한 걸 써놔요. 어법 문제인데 어휘를 물어봤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배점도 잘 모르고 문제 유형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어디서 냈는지조차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2군데가 아니라 4-5군데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서 공부했고 교과서 육과에서 나왔는지 부교재에서 나왔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약간 헷갈려 하거든요. 이걸 분석해야 기말고사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신은 1학년 때는 일단은 뭐 좋은 점수를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그 내신 점수 좀 못 나온다고 해서 너무나 어머님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1학년 1학기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보는 아이들이 사실 좀 많아요. 상향곡선을 그려가서 뭐 저희가 지금 내신으로는 자신 있는 학교들이 당연히 있고 100점 만점을 이제 2학년 한 1학기 정도 되면은 한 7, 80점대 애들이 100점 맞는 아이들도 개중에는 또 나왔고 숭실고에는 56점 맞는 애가 80점 맞고 100점 맞고 뭐 이런 애도 나왔고
그리고 또 쉬운 학교들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능 만들기입니다. 수능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 심화전형에서는 거의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아까 보신 것처럼 논술 전형에서 최저로 활용이 될 거고, 아니면 정시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지인분 자녀분들 중에 아니면 첫째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입시를 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셨을 텐데, 부정이 다가가도 결과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죠. 예, 수시에서 다 고배를 마신 거고, 이제 뭐 대기번호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대기번호가 아닌 거예요. 한 3바퀴 돌아가야 되는 대기번호는 대기번호가 아니죠. 예, 좀 안타까운데, 이번에 저희 아이들 중에 보니까 고대가 2번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거 보고 이렇게 안 빠지나? 어떻게 이렇게 안 빠지겠대요. 원래 이제 걔가 지원했던 전형 자체가 좀 특수 전형이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 정시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피를 말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대기번호까지 막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임 가면 이제 금기어가 생기잖아요. 그 집 아들 그 이름 3글자 얘기하지 말자, 오늘은 그냥 기분 좋게 밥 먹자, 뭐 이러시는데, 일단 수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정시까지를 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상위권과 인서울과 수도권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점수를 만드는 것은, 일단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돼요. 동국대 이상이면. 예외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국어와 수학 등급의 합은 3.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 3이라는 얘기는 2, 1, 1, 2 요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1학년 때는 결국에는 거의 올 1등급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한국사가 들어갑니다. 아시죠? 한국사 그렇게 어렵게 낸다고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 뭐 탐구 과목이 또 있는 상태인데 한국사까지 하려면 사실 좀 부담이 되기도 할 거고, 근데 이 한국사가 과연 정말 다 필수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탐구 영역에서는 각 대학이 자기네가 선별하고 싶은 대로 선별을 하거든요. 한 과목만 갖고 와, 2과목 다 갖고 와, 뭐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다채롭게 하는데, 한국사가 필수다! 이거는 이제 교과부 얘기고, 대학에서 선발할 때는 수능을 자기한테 맞게끔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국사를 당연히 진행할 거기 때문에 방학이나 이럴 때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의 2과목은 2등급 이 정도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중앙대까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입시 치르는 뭐 외고나 자사고에 우수한 학생들은 당연히 1개 정도의 전형만 생각하진 않아요. 바보죠. 하나만 생각하는 애들은 그런 애는 없어요. 결국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논술 2개, 뭐 학종 4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나 내신 안 나오니까 나 그냥 정시로 갈래. 이거는 말이 안, 그거는 정말 일반고에서 되게 자신 없는 애들이 하는 얘기지, 오히려 외고에서 5, 6등급이 나와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학종 끝까지 물고 질러지고요. 다 R&E 하고요. 명동 가서 다 리서치하고 다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좀 선택이 아니라 다 알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인서울 지원하려면 역시 이제 영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받아야 되고요. 국어, 수학의 등급의 합이 4, 5. 그러니까 뭐 2, 2 내지는 2, 3. 이 정도도 괜찮다는 거고, 한국사는 1등급이고 탐구의 한 과목은 2등급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논술 전형에서도 건대나 국민대는 또 한양대는 최저 등급이 없는 그런 학과들이 아까 9개 정도 생겼고, 우리 애들이 시험 볼 때는 좀 더 늘어날 확률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수도권은 이제 조금 내려가죠. 영어가 절대평가는 2등급까지. 그러면 지금의 한 3등급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수학의 등급의 합은 5, 한국사는 여전히 1, 그리고 탐구의 2과목이 3등급. 그러니까 1, 3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능이 조금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봤어요.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나오고 있고 합격선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전년도 입시 실적의 내용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저런 결과더라. 자,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수능 영어는 아시는 것처럼 듣기와 독해 영역으로 크게 2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듣기는 17문항이고 독해는 28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예비고일 방학 기간 동안에 11월 마지막 주에 개강해서 지금 오늘 이번 주까지죠,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안 했던 모든 교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때로는 탭스 교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고공 수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더 방학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도 상당히 어렵게 내기 때문에 거기에 난이도에 맞춰서 수능과 내신을 위한 어떤 컨텐츠가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매체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그 수능의 지금 현재 EBS 연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70%. 예, 70%인데 그걸 좀 조정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입시 구조가 파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지문이 70%가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어떠냐면 영어 지문을 안 보고 한글을 외운대요. 한글을 보고 내용을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집이 넥서스 이런 메이저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영어 지문이 없어요. 영어, 외국어 영역 문제집인데 영어 지문이 없고 한국말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영어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 70%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리고 EBS 연계교재가 이제 5권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이제 한 권 빠져서 뭐 4권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EBS 연계교재를 보면 한 5,000단어 수준이에요. 5,000단어 수준을 좀 낮춰서 3,000단어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아직 결정은 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 2018년도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이런 내용을 봐도 또 역시 절대평가로 된다 그러고 단어도 5,000에서 3,000이면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이제 EBS 연계 지문을 보시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15년간 지금 수능을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15년, 16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2008년도 이전의 수능과 그 이후의 수능은 너무 다르죠. 2008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문의 난이도, 지문의 길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오답률이 가장 많았던 문제 1위가 EBS 연계 지문이었어요. 빈칸 추려 문제에서. 그러니까 EBS에서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낸 건데 전국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지문인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문을 보면 기승전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글감 자체로 봤을 때는 좋은 글이 절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성 마이맥이나 우리나라 일타 강사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뭐야? 한 번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강사들도. 그런데 이제 강사들은 뭘 아냐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평가원이 문제를 낼 때는 정답 5개 중에 하나만 정답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년도도 아시다시피 뭐 세계사나 이렇게 복수 정답이 인정되는 바람에 지금 평가원장이 옷을 또 벗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당연히 반복되는 건 뭐냐면 복수 정답 이게 가장 두려운 요인인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따라서 아무리 지문이 개판이어도 정확한 근거가 밑에서 셋째 줄 요게 있으니까 정답이 3번이야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푸는 거지 이걸 지문을 그냥 원어민답게 이렇게 쭉 읽고 팍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공부를 할 때 한국말을 다다다다다다 외운다고 해서 이게 풀 수 있는 지문이 아니고 그런 거면은 왜 전국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틀려요? 그게 나왔던 지문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도 보시면 뭐 방어 기제뿐만 아니라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애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글감으로 소재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매체에서 얘기하는 뭐 절대평가네 뭐 3,000단어로 낮추네 이런 얘기들이 학생들이 느끼는 거하고 너무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애들이 느꼈을 때 이거는 3등급 이상 받기 좀 어려운데 예, 이런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듣기는 틀리면 안 되죠. 듣기가 쉬워요. 듣기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데 지금 목평을 본다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지금 테스트를 보거나 숙제로 해오라고 했을 때 한두 개씩 꼭 틀리거나 3-4개씩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부분을 좀 잡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요. 이것이 만약에 잡힌다 하더라도 고3 때까지 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틀리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대평가하고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고3 끝까지 늦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어떤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의 로드맵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 17문제인데요. 17문제 듣기를 3등급이 나오는 애들은 듣기를 꼭 틀려요, 보면. 한 개라도 틀려요. 그러니까 3등급인 애들이 듣기를 안 틀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듣기를 다 맞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듣기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주중에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 기점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독해는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필수 구문이 있어요. 뭐 be busy, ing라든가 뭐 have a hard time 다음에 반드시 ing를 쓴다, 투부정사를 안 쓴다라든가 이런 구문에 대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1000개 정도를 뽑아내서
이거를 이제 암기를 당연히 방학 동안 시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다 남아있진 않죠. 계속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고 또 외우의 작업을 7, 8번 정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학년과 2학년이 됐을 때 이제 수능 성적표에 대한 내용은 좀 달라진다는 말씀 앞에 이미 서류에 좀 드렸습니다.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평, 요게 기준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평을 봤을 때 얘가 이제 고3이 되면 몇 등급이 나올지가 정확하게 좀 나오죠. 고1 거 3월이나 6월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믿을 수가 없고, 애들 지금 시험 보면 국어는 공부를 했나요? 겨울방학 때? 제가 진짜 너무 잔소리 많이 했는데 국어 책도 제가 준 애도 있어요. 국어 책을 사라고 막 얘기하고 뭐 인강은 듣니? 뭐 EBS를 한다는 둥 아니면 뭘 한다는 둥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학 때 잔소리 진짜 많이 했는데, 보면 영어랑 수학은 겨울방학 때 하니까 3월 모평에 그 점수들은 좀 잘 나오는데 탐구는 뭐 본 적도 없고 시험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고 몇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4를 찍어야 돼. 4, 4 이렇게 찍고, 국어는 뭐 영어가 2개가 영수는 1등급, 2등급 나왔는데 국어는 뭐 3, 4 뭐 이렇게 찍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성적표가 아니라는 거죠. 3월, 6월 이런 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평을 딱 봤을 때 재수생을 고려하면 일단 이 학생은 진짜 실제 저희가 이제 우리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2 11월에 얘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3, 2, 1, 1, 1 어떠세요? 이 정도만 되면 진짜 뭐 1이 3개, 4개가 나왔으면 스카이죠 뭐. 그쵸? 아버님한테 보여드려도 내가 그동안 얘한테 이렇게 잔소리, 자기가 뭐라 그랬지,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나왔다 라고 큰 소리 실 수 있는 분명히 최상급의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졸업생, 재수생의 42%가 들어오게 되면 예상 등급 컷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예상 100분위가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고3이 됐을 때 실제 등급은 3, 2, 2, 2, 1. 지금 밑에 2 등급 가지고는 사실은 스카이를 못 가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잖아요. 주변에 저 집 애가 공부를 진짜 잘한대. 막 선서하고 들어갔대. 그거 약간 상징적인 선서하고 들어갔대. 막 이런 거. 뭐 초등학교 명지를 나오고 중학교 때 정교권에서 놀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선서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걔가 막 스카이를 갈 거라고 모두가 믿었지만 알고 보니까 어떤가요? 중위권 대학에 붙거나 재수를 하는 케이스들이 심심찮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감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렇게 수능 관리를 쭉 1년을 통해서 하면서 저희가 이제 1학기, 그 다음에 2학기 어떤 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당연히 시험을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월과 6월에 모평, 그리고 4, 5월과 7월에 중간 기말고사를 보고 8월에는 저희가 뭘 하냐면 1학기 전반적인 성적 상담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나와 있죠, 그때는. 자, 그리고 대입 상담을 하고 방학 특강을 하는데, 이때 방학 특강 때 저희가 뭘 하냐면요, 생기부 특강을 해요. 생기부 특강. 생기부 특강을 반드시 좀 참여를 시켜주시고, 아이들이 알아야 본인들이 이제 참여를 그래도 한 학기 동안 해보면 좀 감이 오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지금 뜬구름 잡는다고 약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좀 남학생들이 확실히 좀 느려요. 사실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좀 센스 있게 하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학기도 역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신과 수능 얘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생기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동영상을 보셨어요. 한양대 이제 입학 처에 계시는 관련 분에 대한 어떤 한양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예시를 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학교 생활기록부는 지금 중3 이제 졸업할 때 아마 나이스 들어가셔서 전체 중학교 생활 보셨을 거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자사고나 이렇게 준비를 하신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확실히 좀 다르세요. 한번 봤기 때문에 대입을 준비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다르시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자, 일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생기부는 학교 생활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한양대학교 왜 이런 짓을 하죠? 어떻게 내신을 안 봐요? 어떻게 수능을 안 보죠? 생기부의 그 주관적인 판단들을 어떻게 믿겠다는 거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히죠? 생기부를 입체적으로 판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전제 출결 사항부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보는 주된 항목은 4가지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건 R&E가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였고, 까보니까, 정말 합격자들을 한번 까보니까 915명을 까봤더니, 이 중에 내신들이 평균 점수가 3.33에서 4.45. 낮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낮죠? 만약에 숭실에서 예일에서 선일에서 4.45 등급 받으면요, 선생님이 걔 이름도 몰라요. 어머니 가셔서 생기부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내신이나 좀 신경 써주세요, 어머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실제로. 지난달에도 그런 학부모님들 계셨고, 그런데 걔가 하는 데를 붙어요. 결국에는 이거죠. 만약에 3.33, 4.45 윗단계 애들은 뭐냐면은 일반고 애들이에요. 일반고 애들인데 내신을 상향곡선을 그려가면서 성실하게 학습을 이행했던 아이들을 보겠다는 것이고, 이하의 학생들은 뭔가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 뽑겠다는 거죠.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한양대 안 쓰나? 군에 따라서 당연히 쓰죠. 가나다 군에 맞춰서 한양대 왜 안 써요?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공대도 있고. 자, 그런 결과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로, 경시, 동아리, 봉사, 독서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하셔야죠. 이미 배치도 받았고 입학식 날 잡아 놔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학사 일정들도 홈페이지라든가 학교에서 주신 입시 요강 자료들 보시면은 이미 다 1년의 코र्스들이 열려 있습니다. 3월엔 무슨 행사, 4월은 과학의 달, 5월엔 경시대회, 논술대회, 합창대회, 체육대회, 그리고 수련회까지 다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수련회나 체육대회조차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애가 어떤 인성을 발휘하고 동아리, 봉사, 청소까지도. 회장, 부회장을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만들어 나가냐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것저것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로 적성을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역들이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떠오르는 영역, 인성입니다. 인성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학교들마다. 오늘 반드시 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될 때요, 이 말을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이 보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이걸 봅니다. 너 명동외고 우리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뭐 했어? 너 과학고 우리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뭐 했니? 이건데, 대학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너 고등학교 때 뭐 했니? 이걸 묻고 있어요. 우리 학과. 따라서 진로 적성이 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에 일관성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또 오늘 입시 발표에서 중앙대가 또 굉장히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문이과 통합, 그러니까 1학년은 그냥 그런 거 학과 전형 없이 그냥 무조건 뽑겠대요. 그러니까 좀 대모하고 난리났죠. 그러니까 이과 쪽을 많이 뽑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학에서는 이제 제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인문대를 많이 축소, 이렇게 폐쇄시키고 학과 자체를 없애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시끄럽겠죠. 재원하고 있는 학교들은 자기네 꽝 없어지는 거니까 교수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무조건 다 뽑아버리는 거죠. 1학년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1학년 때 전공을 정하자, 어디로 갈지, 이건데 이런 것도 이제 입시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대가 지금 오로지 혼자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추이를 봐야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해당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너 고등학교 때 뭐 했어? 이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너 봉사활동 때 뭐 했어? 우리 학과 오기 위해. 너 진로 체험학습 뭐 했어? 너 R&E 뭐 했니? 너 지금 무슨 과학교육학과 온대 두면서 무슨 경제를 공부해서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그 다음 장에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주아 어학원의 나만의 생기부 만들기라고 하는 보조 작성지예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뻑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참 이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제 입시하고 이게 완전히 직결되는 거니까 생기부의 기준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님들이 좀 창피하다고 안 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 좀 저 느낀 거 없는데요, 그래서 쓸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웃긴 게 지금 중학교 저희가 탑반 애들 한 20-30명을 생기부를 걷어서 저희가 첨삭을 했어요, 지난주에. 올 A인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 올 A 전혀 아닌데 우리 학원에 이렇게 올 A가 많다니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정말 우수한 어떤 이 가까운 중학교입니다. 그 학생이 올 A예요. 그런데 1학년 때 독서활동단이 비어있어요. 지금 현재 3학년인데. 그리고 단입 종합 의견이 2줄이에요. 이거 보고 너무 좀 안타깝다, 남의 집 생기니까 이게 아니라 저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1학년 때 선생님이 임신하셔서 전근 휴직을 하셨다는 둥. 이게 무슨 얘 입시하고 또 뭔 상관이에요.
얘는 지금 외고를 가고 싶어 하는 애인데 못 가죠. 이러면은 못 가죠. 근데 이런 일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외고는 안 갈 수 있죠. 자기가 일반고로 소신 지원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학부모님과 자녀들한테는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아니 1학년 때 독서 이력서하는 게 어떻게 한 줄이 없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담임 소변에 올해인 학생인데 어떻게 2줄을 써요? 이거죠. 학부모님이 나이스에 안 들어가신 거예요. 2월달에 이의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뭐 임신하셨으니까 뭐 휴직하시고 끝난 거예요. 이제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저는 학부모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몫과 역할 분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한쪽에서 이게 어긋나 버리면은 결과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진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거예요. 대성고, 그리고 뭐 이화여고, 그리고 명덕외고, 한영외고에서 어떤 담임 선생님은 담임 재량으로 자기네 그 생기부 기본 폼을 만들어서 자기네 반 애들한테 애정을 갖고 이걸 돌려요. 야, 이거 좀 써봐. 그래서 애들이 막 쓰고 첨삭하고 그러면 그래? 갖다 내. 이래서 이걸 가져다가 선생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교고 그 학교에서도 어떤 특수한 선생님들만 그렇게 하시지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모든 선생님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전혀 이런 폼을 주지도 않았고 뭘 써서 내라고 한 적도 없는 학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일단 모든 아이들의 폴더에 또 역시 드라이브에 다 올렸죠, 이거를. 근데 이걸 다 올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겠다는 애들만 올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자꾸 줘버릇하니까 귀한 줄 몰라요, 애들이. 그리고 맨 또 뭔가 올렸는데 귀찮아. 막 이러면 하지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하겠다는 놈들, 그리고 이걸 잘된 케이스를 일단 보여줬고, 야, 이거를 빨리 네가 들어가서 첨삭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실시간 내지는 최대 12시간 안에 첨삭을 해줘. 그럼 넌 그걸 가져다가 이주하고 로고를 빼다가 선생님한테 내든 USB를 가져다 내든 해. 그랬더니 이제 충암 숭실을 이걸 냈더니 다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일은 안 해주신대요. 다는 아니겠죠? 어떤 특정 선생님이 저희랑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날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가 학교에서 전화를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오늘이 마감인데 담임선생님이 안 써주신대요. 너 선생님한테 되게 싸가지 없게 얘기했냐? 너 선생님한테 이게 당당하게 이거 당연히 해주세요. 이건 아니야. 되게 선생님 제가 이거 했는데 혹시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학부모님이 가시게 됐어요. 학교에 그날. 그래서 얘는 이제 학교에 있고 막 쉬는 시간에 막 시끄러운데 전화한 거니까 어머니 얘가 이러이러한데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 활동도 하셨다면서요. 반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부모님께서 드라이브에 한 번도 들어와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걔는 그 전날 밤에 12시가 넘어서 이거를 들어왔었고 저희가 첨삭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학교를 간 거야. 아침에 엄마한테 보여줄 틈도 없고. 그래서 엄마는 드라이브에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르셨고 제가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고 첨삭의 내용의 포인트를 모르신 채로 음료수를 사들고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평상시 안면이 있는 반대편 엄마하고 학부모님 선생님이니까 얘기를 하셨겠죠. 우리 애가 이걸 썼는지 좀 해주십시오. 근데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선생님 되게 좋으신 분이셨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죠.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거를 알고 있는 그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이 부분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담임 종합소견에 이런 얘기가 아니면 우리 아이 동아리가 이런 부분이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채로 그냥 잘 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진짜 막말로 그냥 여자 둘이 얘기하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고 뭐 하세요? 들어와 보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머님들 얼마나 어려워하시는지 잘 알아요. 저도 이거 되게 힘들어요. 저 드라이브 막 들어가서 뭐 이거 하고 저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머님들이 이거를 못한다고 하자니 좀 창피하시고 어색하고 이거를 또 정보가 장난이 아니게 많은데 이걸 내가 다 섭렵할 자신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당연히 하시는 분보다 못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첨삭이나 이렇게 실시간 계속 업데이트하고 정보 자료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입시 자료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일단은 다 들어와서 야간 빠진 애들은 2, 3일 동안 이걸 쫙 해가지고 은평구 다니는 애는 이걸 다 냈어요. 그래서 담임 종합의견도 했고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도 이제 이 상담을 좀 드렸는데 저희 이제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교육 교사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 중에 많이 계세요. 그러시면 이제 이 내용들 보시면서 기가 막히고 이거를 갖다가 그럼 이걸 다 어떻게 다 쓰냐. 이제 저희 이제 고1 올라가는 애들은 1년 동안 이거를 하루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축제를 했다 그러면 축제 끝난 다음에 빨리 좀 쓰고 그럼 쓰면 저희가 가만히 안 있고 진짜로 한번 긴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12시간 안에 첨삭 들어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걔가 뭐라고 썼고 거기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써야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느낀 점을 써야지. 그러니까 뭐 이거요. 응원을 함. 이렇게 써야 애들이. 체육대회 응원을 함. 뭐래. 뭐 이런 거죠. 야, 응원을 한 게 아니라 응원을 통해서 뭘 느꼈고 달라진 네가 뭐니. 느낀 거 없는데요. 때려쳐. 하지만 느낀 점이 없어도 뭘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 배려심,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걸 받고 원활하게 흐름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사소한 일도 전체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걸 배웠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좀 살려서 얘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학과를 오기 위해 너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뭐 했어? 이거거든요. 너 체육대회 때 뭐 했어? 너 축제 때 뭐 했어? 봉사활동에서 뭐 했어? 학교 축제에서 뭐 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기가 뭐냐? 그 동아리를 하게 된,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처음에 과정은 뭘 거쳤냐? 그리고 뭘 느꼈어? 그래서 변화된 너가 누구야? 이걸 다 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가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2글자를 쓰고 5글자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맞춰가는 과정이 충분히 좀 시행착오도 거쳐야 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확인을 해야만 잘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성적관리, 비교과관리 일정표는 그 2, 3월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5, 6월달, 그리고 8월. 그래서 1학기까지를 끊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월달은 아까 말씀드린 생기부 특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때가 되면은 좀, 다들 좀 참여를 해주시고, RNE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기부 특강할 땐 유료로 진행을 하게 돼요. 뭐, 금액이 크게 비싸진 않으니까 많이 부담이 되시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생기부를 1학년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뛰어오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뛰어오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가 3월이니까, 우리 이 친구들보다 한 학년 위,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생기부 수거 주간이에요. 생기부 다 나이스 들어가서 뛰어와.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완성됐어요. 고칠 수 없죠. 뛰어오면 이제 그걸 분석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수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봉사, 세부능력 1, 2, 3, 독서, 종합운영까지 저희가 쭉 분석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야, 이게 약하니까 2학년 때는 뭘 더 추가해야 돼. 너 지금 독서가 너무 부족해. 봉사가 왜 이 모양이야?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리고 왜 널 뜨듯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냐. 일관성 있게 너의 관련된 봉사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R&D가 빠졌다.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첨삭상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되게 멋있게 얘기하려고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되게 단순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그게 무슨 대학교 논문이 아니잖아요. 고딩들이 하는 건데 이게 당연히 좀 유치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얘기를 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진정성과 어떤 일관성을 보고 고등학교에 우리 학과에 오기에도 뭐 했냐 이걸 보는 거지 달피를 보자 이런 차원의 문제도 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뭐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8월에 생기부 특강을 하고 나만의 생활기록부의 시나리오를 정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은 생활기록부 파이널 정리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생활기록부 제출하고 2월에는 생기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끝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인천에 있는 제1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폼을 저희가 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게 된 것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 3개월 전이고 사실 구안을 한 거는 지난 여름부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직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담임들의 손이 좀 많이 가야 되니까 이게 좀 과정이 필요했고 근데 이 학교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 고등학교에 2, 3등급 되는 애들이 이걸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그 문항 1, 2, 3, 4, 5인데 제목은 자기소개서 앱입니다. 우리 생기부를 통해서 생기부에 활동했던 여러 가지 핵심 기재사항을 통해서 그걸 자소서로 이렇게 쫙 녹아들게 해서 자소서를 쓰는 거거든요.
자소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소서를 보는 학교들은. 근데 이 학교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신이 2.37등급이에요. 그러면 전교생이 한 400명이라고 하면 248 전교에서 80등? 이 정도 되는 애잖아요. 전교 80등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충암에서 전교 80등이 자소서를 쓴다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뭘 장난한 깝죽 막 이렇게 별 얘기가 나올 텐데, 얘는 결론적으로 2.37등급인데 지금 중대, 홍대, 충실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기부와 자소서의 힘이라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작년도 입시 실적에서 915명이라는 학생이 정말 특목고 애들도 가기 힘든다는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기부와 자소서의 같은 메커니즘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전교 39등도 서울대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명문 고등학교가요, 정말 될 만한 애들을 쫙 뽑아다가 막 단련을 시켜서 그렇게 외고에서 특목고에서 이런 학교가 명문고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한 3, 4등급, 2, 3등급인 애들을 중위권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학교가 명문고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게 없는데 무슨 지금 명문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어디다 갖다 놔도 될 만한 애들이었잖아요. 정말 잘하는 애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긁어주고, 어디가 맞아 있고 생기부가 뭐가 중요하고 활동들을 하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R&D 활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학교는 저도 학교가 아니고 학부모님들도 학교가 아니시잖아요. 그럼 제가 학교를 변화할 수 있냐면 저는 그럴 능력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역할이고 몫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지만 어떤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좀 내실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나이스에 들어가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이스에 처음 검색창을 딱 띄우면은 놀랍게도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학부모 서비스 내 자녀 바로 알기, 자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나이스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외람돼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생기부 똑같은 간담회, 똑같은 내용을 갖고 간담회를 진행을 어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하고 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레벨이 조금 기초 단계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공부를 일단 많이 못하죠. 더 해야 되죠.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 그러니까 다 경청을 이렇게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이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일단 공통적인 것은 너무 이게 복잡해서 어렵다. 그리고 엄두가 안 나고 거기까지 다 공감을 하죠.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거고,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 뭐하냐? 애가 안 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애가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아이하고 사이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뭐가 불편했냐면, 그런 멘트가 사실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멘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의 입시 중앙에 딱 서 계시지만, 많은 것 중에 우리 아이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겠죠. 가면 갈수록 성적으로 나눠지고 어떤 그 요인으로 나눠지겠죠. 그때 아이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도 생기시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잣대로 이걸 해라, 안 하냐, 왜 공부를 안,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애들도 생기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의욕도 없고, 어머님들도 생기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렇다고 내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도 아니니까 결론은 비전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녁에 한 잠을 좀 못 잤던 것 같아요.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열심히만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입시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도 공부하실 때나 저 때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빡세게 머리 빡빡 감고 한 2년 공부하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63kg였어요, 그래서. 네, 지금하고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입시 구조가 중3에서 고1 때 뭐가 결정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기부가 진로 희망사유가 안 정해졌어요. 걔가 1학년 때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괜히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친구들이 하니까 기준도 없고 엄마도 뭐 고민은 애가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럼 어머니 이과예요 문과예요?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이 상태로 1년이 지나버리면 2학년 때 생기부를 얘가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러면 애가 전 내신이 안 주고 생기부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전 정시로 갈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시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계속 활용을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페이퍼로 PPT 자료들을 이제 출력해서 늘 예전처럼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가 다음부터는 출력을 좀 하지 않기로 내정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구글 드라이브로 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기부 샘플을 하나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밖에 안 보였나? 예. 그리고 이제 좀 자료들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았는데 첫 번째는 진로 희망사역 200자를 아이들이 다 작성을 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예외 없이 다 작성을 했어요. 한 명 뺐는데 그 학생 지금 학부모님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거를 일단은 진로 희망사역 애들이 썼고 그 밑에 저희가 첨삭된 자료들이 다 드라이브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들이 배정 발표가 다 났기 때문에 선배들이 이제 추천하는 동아리 학교에서 뭐 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교별로 다 솔팅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드라이브에 올려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아이가 이제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 필독서 라인들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것만 활용을 충분히 하셔도 입시 전문가 이상이 어디 가서 진짜 학원에서 상담하실 수 있을 정도의 상담 실장이 되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충실고등학교 선배가 조언을 했던 내용은 학교 생활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된다. 시간이 없다. 정말 성혁 선생님은. 근데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거고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는 MSG 과학 동아리 이과는 무조건 이걸 좀 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 좀 보여드렸고 또 제일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담임선생님하고 친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좀 책 좀 많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50권, 한 학년에 50권이에요. 50권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50권을 언제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50권 다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읽은 책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다 리스트 이렇게 정해서 중학교 생기부가 이렇게 연루된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중학교 책만 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쓰시고 그리고 저희가 영어 도서 인증제 이거 지금 해서 애들 원서 다 사서 읽으신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변별해서 상당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영어 세부 능력 아니라면 뭐 독서 이력에서 인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고요. 영어 도서 하나를 읽음으로써 생기부에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5개가 있어요. 이게 다른 학생과 다른 학교와 굉장히 변별이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고 힘들고 낯설시겠지만 내 새끼 대학 보내는 것만큼 중요하고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이것이 사실 이 테크놀로지컬한 요 정도가 어떤 장애라고 한다면 사실 자녀들이 거쳐야 될 장애는 그거보다 더 큰데 학부모님들이 같이 넘어주신다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함께 용기를 내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전반적인 얘기 여기까지 좀 나눠드렸고요. 일단 설문지 작성을 좀 해주시고 저희 실장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그 1대1로 담임 상담이 진행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학부모님들 그 스마트폰에 실장님이 직접 앱을 깔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글 앱을 깔아드리시면은 그걸 이제 집에서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동 시에도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동희 뵙겠습니다.